네, 글로벌 핫 이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좀 알차게 마무리해 주실 분 모셨는데요. 이민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좀 나와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주말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장 우리 뉴욕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보통 연준 의장은 다른 그 연방준비 이제 은행의 다른 총재들과 달리 그렇게 공격적으로 아니면 이제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편인데 네네. 어저께 그 IMF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강력한 어떤 그 단정적 표현을 좀 하셨는데 네. 내용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이제 관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었는데 중앙은행 총재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근원물가 지수. 보통 이제 지금 물가가 오른 게 유가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유가를 제외하고도 근원물가 지수 그 코어 CPI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을 때가 6.5%였는데 그게 네.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유가를 제외하고도 물가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냥 놔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특히 네. 지금 그 1년에 8번 나오는 베이지북을 가지고 이제 경제학자나 은행 연방은행 총재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 나와 보면 이제 처음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물가 상승에 대한 요인이 단순히 미국 내 문제나 어떤 공급망 문제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적인 그 금리 인상, 적극적인 금리 인상, 시장 개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단정적 얘기를 하면서 시장 충격이 이제 어떤 액션으로 나오기 전에 미리 사전적으로 그런 걸 좀 조정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파월 의장은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시장이 영향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실적이 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미리 이제 반영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와 함께 합쳐져서 같이 시장에 좀 반영이 돼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어저께 그래프는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시작은 되게 높게 시작을 해갖고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양이었으니까 빠지는 모양이 가장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높게 시작해서 내려왔으니까 이거 시장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조금 공격적인 좀 발언을 했던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으로 뉴욕 증시가 좀 휘청했던 지난 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원 물가 지수의 계속된 상승까지 더해졌고요. 또 베이지북 발표 이런 이슈들도 있었지만 또 실적 발표에 따른 좀 넷플릭스 같은 좀 실적이 다소 많이 빠지는 이런 기업들 이런 모습까지 해서 뉴욕 증시 계속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리 봤던 외신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국제 정사 좀 혼란스러운데요. 여기에 여전히 좀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군사, 경제, 추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원을 안 할 수 없겠죠. 지원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추가적인 군사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미국이 지금까지 이라크나 다른 지역의 파병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군사작전에 개입을 했을 때 했던 그런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미국이 과연 우크라이나의 편인가 보면 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한테 나토에 가입하라고 얘기를 한 것도 이제 처음 한 것도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부터 이제 우크라이나는 사실 나토 가입 자격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온 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침공 상황에서 군사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전세가
뒤집힐 것이냐? 네네. 뒤집힐까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라는 거는 아마 이제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을 좀 염두에 좀 두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적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의 좀 그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그 러시아의 힘을 좀 빼놓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이제 미국이 전투기나 아니면 뭐 항공모함을 보내거나 아니면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를 밀어내겠다 그런 의지도 상당히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조속하게 좀 마무리돼서 러시아 힘이 좀 빠져서 네.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 수준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아마 미국의 그 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추가 또 경제적, 뭐 군사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선박의 입항을 또 금지하기까지 나선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태가 조금 마무리가 하루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기술 투자를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호재인가요?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 투자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이 직접 투자를 한다는 건 아니고 네. 이런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에 대해서 이제 독일에도 상장이 돼 있으니까 아마존 그 독일에서 이쪽에 출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존이 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고용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는 기업인데 아마존이 코로나가 터졌던 그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됐던 2020년에 그 얼마를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을 고용했는지 혹시 대략 추정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대략 그 단위를 한번 대략으로도 지금 짐작이 안 되는데. 대략 뭐 한 100명 이렇게 100명은 훌쩍 넘어서겠죠. 네. 예. 2020년에 아마존이 글로벌로 채용했던 인원이 네. 50만 명에 해당합니다. 네. 와, 엄청나죠.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숫자고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에서 확장이 되는 그 순간에도 네. 몇 명씩 그 고용을 했냐면 분기마다 미국 내에서만 네. 최소 5천에서 최대 2만 명씩 고용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뭐 거의 10만 명 가까운 인원을 그 신규로 채용하기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아마존이 잘 아시다시피 네네. 그 모든 걸 다 서비스하는 종합적인 물류 기업이면서 종합 서비스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그 물류 파트에서의 인원은 계속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물류 파트에서 인원이 계속 필요한데 그 지금 아마존이 신규로 들어오는 이 물류 파트에서 일하는 창고 직원이든 뭐 누구든 이제 지급하는 이제 시간당 초임이 시간당 시간당 18불을 지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를 네네. 예, 주는 거죠. 높은 이제 비용을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 이제 영업이익률을 높이고 수익을 내려다 보니 당연히 이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을 자동화하는데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투자하고 그 기술 기업을 키워서 그걸 뭐 아마존에다 좀 어떤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뭐 몇십만 명 뭐 계속 채용하는 이런 그 물류 비용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좀 줄이겠다는 의지도 있고 또 아마존 그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어떤 그 이제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이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노조 설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 설립이 사실상 이제 기업 경영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겠죠. 네. 뭐 현대차도 어저께 뭐 새로운 그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부품도 줄어들고 사람이 개입하는 그런 부분도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니까 노조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어떤 반발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마존에서도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자동화 시스템을 위해서 이 사람을 대체하는 부분 또 부상의 위험도 있고 노조의 관리의 위험도 있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문제도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이런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출자를 해서 같이 투자를 해서 여기다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기술을 좀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을 거고 네네. 이건 단순하게 이제 단기적
그런 효과를 좀 보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아마존의 어떤 영업이익률을 좀 높이자, 사람을 좀 배제하자 네, 네. 이런 게 좀 반영이 됐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당한 규모의 고용에 기여를 하고 있는 아마존 이 기업입니다. 자, 여러 파트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물류 파트의 인원들을 좀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따라서 또 고된 노동력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로봇 관련 이런 펀드에 조금 투자를 하고 또 그러한 펀드도 또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에 조금 타격을 받고 있죠. 네. 자, 치솟는 식량 가격에 사회 불안까지 조성한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전쟁 여파가 심각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떠실까요? 이게 사회 불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선진국이죠. 네. 세계 몇 대 선진국이죠? 네, 10대 선진국에 들어왔잖아요. 네네. 예, 10대 선진국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게 지금 사회 불안 요소로 이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식량 가격이 올라가는 나라는 이제 뭐 대략적으로 식량을 주로 수입하는 나라 그리고 또 그 자국 내 통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나라들의 문제가 좀 생기겠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특히 뭐 코로나 때 이제 관광업으로 이제 그 국가 경제를 그 유지했던 나라들의 타격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사회 불안이 좀 생겼는데 중동이나 뭐 아니면 이제 개발도상국 쪽에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쪽에 있는 그 곡창지대 때문이라고 네.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실제로는 타격이 없는데 식량 문제가 근데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타격을 좀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시청자분들도 아실 수 있고 뭐 앵커님 뭐 네. 세계 곡창지대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가 근데 학교 다닐 때 배우긴 했는데 배우셨죠? 네. 예, 많이 있습니다. 3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5개 이상. 예, 많이 있죠. 뭐 네. 우리나라도 있고. 근데 이제 세계 곡창지대라고 하면 뭐 3개, 뭐 5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3대 곡창지대, 4대 네. 곡창지대 얘기하는데 그 미국의 그 프레리 네. 그리고 그 남미의 그 팜파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 그리고 중국의 그 동북 삼성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곡물이 또 여기에서 4가지가 있는데 네. 밀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콩 그리고 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파종 시기는 이미 그 다 지났기 때문에 네. 아직 우리가 그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지금 식량 문제에 타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뭐 이 전쟁 여파로. 근데 그 몇 년간 그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작황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특히 네. 이제 북미나 남미 쪽에서 그 이제 수확하고 있는 콩이나 옥수수에 대한 그 수확량이 좀 줄어든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이제 어떤 가격 상승이 뭐 재작년부터 좀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지금 이제 투기 세력과 합쳐서 가격이 상승돼서 나타난 요인이 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게 된다면 네. 내년부터는 상당히 그 가격 상승이 좀 있을 것이다. 콩 가격이 오르고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엔 고기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예, 그런 요인이 좀 있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랑 그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을 하느라고 네. 파종을 못했어요. 이제 3월, 4월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네. 파종을 못했으니까 뭐 가을 수확은 굉장히 어려워졌고 뭐 우크라이나를 부르는 이제 대표적인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예, 네, 그러니까 네. 유럽에 이제 굉장히 그 높은 양의 그 이제 어떤 그 밀 의존도가 있는데 유럽과 네. 중동에. 근데 유럽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중동 같은 경우는 좀 사이브란 요소가 좀 되겠죠. 예, 그런 것까지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에 아마 그 이제 심각한 뭐 향후에 그런 요인이 좀 발생할 것이다.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하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곡물 가격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방금 말씀해주신 우크라이나의 이 밀 수출의 차질이 발생이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또 자원들의 이러한 좀 어려움, 수급의 어려움, 뭐 공급의 어려움까지 합쳐서 여러 가지 좀 경제에 좀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간밤 마감했던 우리 뉴욕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유럽 네. 증시와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렇게 큰 그 긍정적 요인을 비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상승 마감을 좀 한 것으로 보이지만 네. 오늘 새벽 마감한 그 미국 증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한번 보시면 네. 처음 개장 초는 1%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마감은 이제 1%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 이제 세계 3대 지수 모두 다 이제 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 네. 다우, S&P, 나스닥 모두 이제 하락을 했는데 특히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장을 많이 이끌었던 기술 기업, 특히 뭐 팡주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지금까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뭐 보통 그 이제 주식 가치를 얘기할 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PER 뭐 PBR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섰던 얘기는 이제 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PSR이나 뭐 PDR을 얘기했어요. 거기서 D는 드림입니다. 드림. 예, 미래 가치. 꿈이 얼마나 큰가. 꿈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좀 저는 좀 이제 예전에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좀 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깨지게 됐죠. 그러니까 뭐 특히 저기 뭐야 그 네. 혹시 네. 알고 계시는지 네. 저기 뭐야 이 어떤 거 OTT 말씀하세요? 업체 네네. 중에 네네. 넷플릭스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넷플릭스의 경쟁자들 혹시 막 뭐 디즈니 생각나는 플러스도 있겠고요. 네. 디즈니 플러스, 또 뭐 아마존 비디오도 있겠고요. 아마존 비디오, 네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애플 TV도 예, 있고. 애플 TV, 네네. 뭐 HD 히스토리,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웨이브,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측면이 좀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술주가 그런 종류의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 OTT 업체들이 온택트 비즈니스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의 어떤 성장률이 컸는데 그게 네. 돈이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이게 내려가게 됐어요. 그 실적들이 내려가게 네. 돼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뭐 코로나가 뭐 이제 위드 코로나, 애프터 네, 코로나 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환경이 좀 달라졌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건 계속 성장할 거야 하던 기대감도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뭐 600불에서 300불로 내리고 다른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200불대까지 내리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그 대표적으로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뭐 네. 누나 따라다니면서 뭐 이 누나를 네. 따라가야 돈을 번다 했었는데 그 캐시우드가 운영했던 대표적인 ARK 그 이노베이션 펀드 그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2018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2018년 수준을 회귀하고 있는데 지금 그 펀드에 담았던 펀드들이 지금 그 S&P 500이랑 나스닥 종합에서 주된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거의 테슬라를 제외하고 네. 예,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저금리 시대가 사라지면서 자금 조달이 그렇게 뭐 원활하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끌었던 이런 내용들이 미래에도 계속 될까 이런 게 좀 의문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팬데믹의 수요주들이었던 OTT 기업들이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라 뭐 엔데믹 영향으로 좀 이러한 기술주들이 조금 실적에 좀 타격을 입은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시중금리도 좀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시중금리가 올라간 건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작년 초 제가 이제 여기서 방송을 할 때 네. 뭐 1.14, 1.2% 10년물 국채금리 보통 10년물 국채금리를 얘기하는 거는 그 시장이 이 10년물 국채금리에 연동해서 그 시중금리가 물리기 때문인데 지금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2.9%까지 올라왔고 네. 3%를 뚫는 건 뭐 사실상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이게 장중 최고가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97까지 올라왔으니까 3%는 아마 요번 달 아니면 뭐 다음 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그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뭐 시장을 이끌었던 이런 기술주가 좀 어려워지고 그 금리가 상승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이제 기준금리 요인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네.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주택 가격 상승하고 그리고 또 뭐 그 퇴직자가 많아져서 사람들을 구하기 힘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경제적 요인이 좀 혼합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인상은 계속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좀 될 것 같고 지금 뭐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나눠갖고 네네. 연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지금 0.5%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연말 가서 어느 정도 올릴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미국 기준금리는 얼마 정도로 올릴까요? 예 얼마 정도로 올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뭐 0%의 기준금리는 이제 없어졌다. 네. 0.5포인트씩 오른다고 하는데 최고로 높은 타겟팅 금리는 3.5포인트로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3.5포인트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0.5포인트씩 뭐 5번 이상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큰 그 시장 충격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중금리도 상승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또 나눠봤고요. 또 거기에 기술주, 성장주 고난의 시기가 도래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통화 정책이 완화가 돼갖고 유동성이 네네.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제 돈을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네. 수익을 못 내더라도 그런 기술주, 성장 기업은 이제 그런 돈을 받아서 그 적자 상태에서도 그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좀 됐겠죠. 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온택트로 인해서 주목받던 기술 기업들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멀어지고 네. 그리고 또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서 기술주 대신에 이제 호텔이나 뭐 보통 이제 얘기하는 리오프닝, 뭐, 그렇죠. 리오프닝 관련 관련주.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자금이 그쪽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렇죠.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재 가격이 오르고 네. 실제로 소비재 가격 그 독점적인 가격 그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이 좀 되겠죠.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엔데믹 관련해서 이제 소비재들의 상승세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까지 주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증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장 우리 장은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게 상승하려면 뭐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계속 이 수급 장세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모임이든 가면 그 모임이 활성화되려면 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새로운 신입 회원이 들어오든가 새로운 학생이 들어와야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그런 그렇죠. 것처럼 자금도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많이 나간 상태라서 외국인이 새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어떤 박스권 상황 2,700선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 변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나스닥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것, 특히 소비재와 관련된 것들은 가격 결정력을 가진 독점 기업이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업을 투자하시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업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는 또 신규 자금 유입 없이 또 강한 반등은 기대는 좀 무리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또 아무래도 하락하는 나스닥의 영향을 받을 우리 증시인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재 또 리오프닝, 뭐 독과점 기업의 집중, 이러한 뭐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제 개장까지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 전략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투자 전략 새로운 투자 전략으로 전환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발을 옮기면 그 옮긴 곳이 이제 뭐 그 잘못된 선택이라 그냥 가라앉을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고 계신 투자에서 뭐 물리셨다면 오히려 그 물린 이유가 뭐든 간에 그 기업 실적을 일단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없이 투자를 좀 지속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거, 그리고 리오프닝에서의 그 실적 전환이 좀 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그 주목을 좀 하시면서 네. 그 지금 현금 보유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면서 정찰병 또 보초병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자금들을 조금 태워보시는 것들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투자 전략보다는 기업의 실적을 우선은 먼저 살펴보시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무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